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칼둔 UAE 황새자치 최측근이죠. 행정처장이 오늘 김포공항에 전용기로 착륙합니다. 오늘 방한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지 임종석 실장과 면담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남북회담 D-1 9일날 내일 하죠. 죄송합니다.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남북 연결이 이루어진 것도 693일 만에 이루어졌고요. 자, 영화 1987 1987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화 1987 관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관람에서 화제. 저도 어제 관람했는데 무화제. 허허. 자,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영화 1987입니다. 덮으려 해도 역사는 결코 덮을 수 없다. 자, 월요일 첫 곡 컬처클럽의 카멜레온 들으면서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무슨 뉴스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 2008년에 그 삼성 특검이 있었을 때, 네, 당시 삼성그룹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던 그 차명 계좌의 자산이 2조에서 6조 원으로 불어났다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환수 안 했어요? 환수 아직 안 했죠. 그럼 좀 불려서 환수하려고요? 그러게요. 이거를 뭐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이제 불려서 환수하면 되네. 그러면 2조 환수하기로 했으니까 네. 6조로 늘었으니까 4조를 먹고 2조만 환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조 다 환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되게 애매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뭐 상속세를 물려야 한다느니 뭐를 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그 국회에 보고한 그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점검 결과를 보면은요. 그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회장은 2007년 말에 총 1229개 차명계좌의 그 주식 1조 7,829억 원을 비롯해서 예금 2,918억 원, 뭐 채권 899억 원 등 총 2조 1,646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 그 차명 계좌의 그 주식 1조 7,829억 원어치가 이게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비자금 관련해서 좀 결론이 되게 황당했었잖아요. 이게 삼성 특검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인해서 생겨났고 그래서 특검이 조사를 하던 중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찾아냈는데 그때 삼성에서 했던 해명이 이거는 그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지 이게 우리가 뭐 비자금을 조성을 했던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상속세 안 냈대요? 상속세를 안 냈죠. 그럼 뭐예요?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세를 내지 않았으면 탈세고. 그렇죠. 차명 계좌로 그냥 자기 돈 갖고 있으면 그것도 비자금이죠. 비자금이고. 횡령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삼성 쪽에서 이거는 상속재산이라고 하니까 CJ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저 회장이 그렇죠. 이맹희 회장의 형이죠. 네, 이건희 회장의 형이니까 이거 상속재산이면은 나눠야지라고 해서 재판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재판에서는 또 이건희가 이겼죠. 네, 이건희가 이겼습니다. 이건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했던 건데요. 이게 동동 땅하고 좀 비슷하게 가네. 예, 그렇죠. 뭐 내 것도 아니고 뭐 남의 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건데. 제3자 소유예요. 네, 하지만 그 돈은 내 거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돌아 모든 돈은 내 돈. 네. 어쨌건 그래서 당시에 2008년에 이 계좌가 나오긴 나왔잖아요. 이게 뭐 상속이건 뭐 자기 비자금이건 돈이 나왔으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상속받은 거면은 상속세를 매겨야 되는 건데 이때 해결을 했던 방식이 그 2008년에 이학수 부회장이 그러면 이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안 했고. 네, 10년 동안 이게 환원을 안 했던 겁니다. 당연하죠.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고 있었던 이명박근혜 정권인데 그거 환수하라 그러겠어요? 그렇게는 아마 안 했겠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또 요새 거기서 나온 수익을 나누자는 것만도 천만다행이죠. 네, 이 그렇죠. 얘기는
나눴을 수도 있으니 검찰 조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뭐 어쨌건 뭐 삼성 돈을 갖다가 예. 이제 정유라를 막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네. 요 비자금까지 건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건드렸겠죠. 그렇죠. 근데 이 비자금뿐 아니라 요새 또 그 이건희 회장이 예. 그 삼성 돈으로 자기 집 인테리어를 했던 정황이 파악이 돼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그거 횡령 아니에요? 그거 횡령이죠. 근데 이거를 수사를 하다가 비자금을 또 찾아낸 거예요. 또 찾아냈어요. 네. 100몇, 1000몇 개를. 근데 그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 뭐 전현직 임원들 뭐 직원들의 이름으로 된 계좌라는 건데, 네 그때 도 애매하죠. 이 계좌를 관리하는 변호사만 한 10대 명이 있겠네. 그러게요. 이거를 뭐 그냥 단순히 뭐 한 명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경제한 거 아닌가? 변호사들 요즘 취업 힘들대는데. 그러게요. 이게 너무 네. 굉장히 창조적이긴 하네요. 네. 도덕질은 늘 창조적이에요 원래. 그러게요. 예. 게다가 뭐 그때 김영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예.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돈 배달하는데 쓰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감옥 있을 때 도둑들 많이 만났거든요. 네. 도덕질은 창조적이에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하면 다 걸리니까. 네,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삼성 그 녹취록 그 도청 예. 의혹이 있었을 때, 예. 네, 그때는 그 일간지 사장을 네, 돈 배달하는데 쓰기도 했었죠. 어쨌건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 그 투잡 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잡이죠. 예. 이것도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잘 검사 모르겠으나. 출신의 변호사가 돈 배달하고 또 그 일당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영철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자괴감이 심해서 근데 결국에는 뭐 내부 고발을 하기 그렇죠. 이르렀었죠. 네. 내부 고발하고도 뭐 내부 고발 당한 사람들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맞습니다. 어쨌건 뭐 환원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계속 강간무소식인데 돈은 계속 불어나고 있고요. 예. 네. 근데 뭐 어쨌건 그 환원한다고 했던 2조 원을 바탕으로 그 돈이 커진 거니까 6조로 커졌으면 다 환원해야지. 다 환원해야 되는 예.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복이 많으십니다. 네. 이 6조 환원해갖고 우리 국가 예산으로 또 쓰고. 네, 이제 그렇죠. 이런 거 사회복지 사업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예, 맞아요. 사회 환원하니까 이거 세금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건 재단 하나 만들었고 이건희 그 회장 지금 건강 안 좋아갖고 누워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인간계가 아니라 신관계라고 하는 영화를 봤더니 죽으면 지옥을 거치는데 네.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예.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렇죠. 좋은 일을 쓰도록. 6조 사회 환수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지옥불을 잘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자, 다음 뉴스.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세요. 사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니 자기가 자기 임명하면 되지 뭘 또 지원을 해. 그렇죠. 근데 하필 왜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일까? 네, 이거 생각해서 보면은 네.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자유한국당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74개 지역 당협위원장을 모집을 했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대구 북구 의뢰에 지원을 한 겁니다. 이곳은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의 지역구이긴 한데요. 예. 네, 원래 홍준표 대표는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 서울 송파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서울 동대문을에서 계속 이제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대선 나오기 직전에는 경남도지사를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분위기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서울이나 경남도 좀 지방 선거에서는 좀 불안하죠. 자유한국당이. 불안한데 또 샤이 보수가 많아요. 네. 막상 투표하면 불안해요. 민주당이. 그렇죠. 뭐 네. 안심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는 상황이 없는 아니죠. 거지만 예. 그렇다고 해도 이전과는 분명히 좀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많이 좋아졌죠. 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대구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출생지는 어쨌거나 뭐 경남 창녕이고 주로 그렇죠.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죠. 어쨌건 홍 대표가 뭐 대구가 내 마지막 정치 인생의 종착역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을 너무 쉽게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당 대표가 좀 험지로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뭐 사실상 당선이 보장된 곳으로 간다.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홍이라고 만만치 않아요. 그 비례대표로 민주당으로 들어왔다가 네.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지역에 네. 대구 북구을이에요? 네, 북구. 북구 지역 북구을인가요? 그냥 북구인가요? 북구을입니다. 북구을이죠. 네. 거기 갖고 4년 동안 비례대표 하면서 자기 지역구 의원처럼 닦았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갖고 네. 2016년 2월 컷오프 컷오프 당했잖아요. 됐죠. 네.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네. 어쨌건 그 대구라는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건데 거기를 뭐 혼자 이름으로 뚫어내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돌아오셨는데 홍일학 의원이 그렇게 컷오프 되니까 그 다음날 김부겸 지금 그 안행부 장관이 네네.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컷오프 시키면 원상 복귀시키지 않으면 나도 네. 당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김종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갖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 당직자들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둘이 마치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재정적 경제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좀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예요. 위험한 발언이죠. 네. 왜냐 근데 이분의 경험은 뻔한 거거든요. 네. 자기가 옛날에 정치자금법으로 걸려갖고 감옥 갔다 왔으니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네. 동지적 관계가 돈지적 관계인 것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당직자들 뭐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죠. 네. 예. 뭐 어쨌건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대구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네. 예. 게다가 또 만만한 지역 아니에요, 거기. 네, 만만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럼요. 어쨌거나 뭐 홍준표 대표가 뭐 수도권으로 갔어야 되지 않냐.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건 수도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홍준표 있습니다. 대표 문제는 그러네 사부 보수의 품격 정정 브라더스 정두원 정태곤 또 이분들 완전 전문가거든요. 아, 네. 훨씬 더 잘 한때는 아시겠네요. 같이 당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네. 이거 재밌는 거 조금 더 하려고 그랬더니 4부로 넘겨야 되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이요. 네, 앞으로 소방차가 긴급 출동을 할 때 예. 불법 주차된 차량이 예. 훼손돼도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법이 바뀌었나요? 네, 그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하, 네. 이게 계속 몇 개월 동안 안 되고 있다가 네네. 충북 제천 얼마 전에 그렇죠. 불났던 곳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다고 진입을 하죠. 못하고 돌아갔고 진입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네네. 게다가 또 그 차를 이제 끌어내면은 불법 주차됐을 경우 합법적인 주차 공간 말고 네, 불법 불법입니다. 주차됐을 경우 어차피 합법적인 주차라고 하면은 예.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게 그게 다 배려가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불법 주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불법 주차됐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파손을 하게 되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네. 이제는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선 불을 끄는 인명을 먼저 구하는 게 인명을 우선이니까. 구하는, 네. 그 소방기본법 개정된 부분에 따르면 이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그 형사상 책임을 감경 면책해 주는 것이 골자인데요. 예. 기존에는 긴급 조치로 발생한 피해는 뭐 각 시도지사가 보상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긴 했는데 예. 이게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시행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 뭐 구조 활동을 하다가 뭐 문 같은 게 뭐 파손됐을 경우에 소방관들이 직접 자기 돈을 물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뭐 보상 금액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서 따로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중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을 해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이제 조항을 명문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네. 이런 거 세 글자로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는데요? 짝짝짝. 아, 네. 예, 박수를 보내줘야 될 거죠. 모처럼 국회의원들이 바꿔한 거예요. 두 글자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요? 짝짝. 한 글자로도 줄일 수 있어요. 다음 소식 한 글자로 쫙. 예.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탕수육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탕슉. 어떻게 아세요? 이런 기본이죠. 아니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요? 예.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슉탕 거꾸로. 아,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행복해요. 네. 장윤성 기자 머리 하셨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TBS 방송국도 교체하고 머리도 하고. 예. 돈이 좀 되니까 바로 머리를 하시네. 자, 또 다음. 예, 제주도와 중국 사이의 공해상에서 예. 그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해서 32명이 실종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6일 밤 8시께 벌어진 일인데요. 그 제주 서귀포에서 남서쪽으로 311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이란에서 원유를 싣고 한국으로 오던 8만 톤급 유조선과 예. 곡물을 싣고 가던 4만 톤급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고 후에 다행히 그 홍콩 화물선에 타고 있던 선원 21명은
근처 어선들에 의해서 전원 구조가 됐는데요. 네. 문제는 유조선에 타고 있던 32명이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유조선은 또 다 우리나라 선원들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원은 아니고 이란에서 오던 선원이기 때문에 네. 그 이란 국적의 30명 그리고 네. 방글라데시 국적의 2명이 아이고. 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유조선에 불이 붙은 모양이에요. 아하. 그래서 진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아무래도 유조선이다 보니까 예. 진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구조에 현재도 불 난항을 타고 겪고 있어요? 아니 이거 6일인데? 그 이틀 전 사진상으로는 불이 타는 사진이 전해오긴 했는데 뭐 네. 자세상은 워낙 공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아. 네. 지금까지 뭐 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해상 어디쯤 위치인가요? 그러게 되면? 그 제주 서귀포 쪽에서 남서쪽으로 한 311km. 아우 무척 머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랑 오히려 좀 더 가까운 어허. 공해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 쪽하고 우리 쪽 해경하고 공조. 같이 가서 이제 공조로 구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 좀 구조돼서 기적적으로 가족 품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해상에서 어떻게 공해상에서 그 넓은 데서 그 부딪히죠? 그러게요. 그 워낙 어둡다라고 해도 그래도 좀 워낙 큰 배인데 이게 그다음 레이더를 켜놓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뭐 8만 톤급이랑 4만 톤급이 부딪혔다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배들이 건데. 좀 피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큰 배가 육안을 발견하고 나면은 그 피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워낙 커서 이제 그 급변침을 해야 되는데 네네. 급변침도 잘 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육안을 발견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충돌의 그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이제 레이더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그 이해가 잘 안 가네. 뭐. 그러게요. 레이더에 분명히 뭐 잡혔을 텐데. 네. 그 레이더를 보고 운행을 하던 뭐 항해사 이런 분들이 좀 실수했든지 이랬겠죠. 아니면 항법 장치가 잠깐 고장이 네, 났다든지. 이게 뭐 불법 배도 아니고 뭐 유조선이랑 화물선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참 이런 사고가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포항시. 네, 그 경북 포항시가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서요. 30억 원 상당의 대종 제작을 추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년이 얼마요? 30억이요. 네, 내년이 70주년인데 그 희망 대종, 그러니까 큰 종이죠. 네, 큰 종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 30명을 뽑아서 뭐 종 디자인 그리고 설치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을 만드는데 15억, 그 종각을 제작하는데 15억인데 네, 지진이 벌어진 곳이죠. 포항은. 알겠습니다. 네네. 지진에 좀 더 신경 써요. 종 만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정상 기자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회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박장 최고로 박장대소하는 방송. 자 오늘 누구죠? 안 나오니까 바로 이름을 잊어먹었어. 누구죠? 최영일 평론가님. 네. 나 최민희 의원 얘기할 뻔했어. 최영일 평론가님을 대신해서 브리핑. 예. 전 세계 최고의 달인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영민 PD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명민. 60억 분의 1의 돼지. 예. 거기 인구가 또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줄었어요? 구제역 때문에. 예. 대체 가능. 김용민입니다. 예. 호시탐탐. 정봉주의 프로를 내고 있는. 최영일 대신. 최영일 대체 가능. 예. 자, 그리고 장윤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대체 가능. 아니 근데 여기 나오셔도 돼요? 지금 TBS 진행을 꿰찼잖아. 꿰찼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TBS TV에서 예.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슈파이터 아니면 풍격시대로 한다 그러던데? 아니요, 이슈파이터예요. 이슈파이터로? 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를 매주 금요일 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먼저 진행자 잘 못했나 본데 그냥. 그러니까요. 그분이 잘 그런 사람 못했... 잘라야 돼 그냥. 그분이 잘 못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돼요. 그분이 정복주예요? 정몽주라고. 아니 정봉주와 묶었다면 정복주가 된다는데. 근데 그 다른 그 패널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래요? 원래 진행자들은 왜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러세요? 그만 나오라는 거죠? 대체 가능하니까. 여기서 자꾸 얘기해야지. 그리고 TV에서 내보내면 쫓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그 다른 데 못하게 하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윗선에서는 그만했으면 하고 아랫선에서는 계속했으면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홍보가 좀 필요하니까요. 아직 좀 처음 하는 거여서. 윗선도 정찬영 사장님?
정창희 사장님 다른 프로에 많이 나와야지 그 인지도도 올라가요. 아니 그 중간 서로 상부상조인데. 네, 하여튼 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이. 장윤선 이슈파이터 또 거기 가서 또 SBS 정치쇼 얘기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윈윈. 위아더 월드 패밀리. 우리 19파 하자 19파. 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냥 2주 사이에 너무 핫한 분하고 지금 옆에 앉게 돼서 니뽕은 왜 좀 왔었어요? 뜨겁네요. 니뽕? 그때 그 실검 여행. 여행. 캡처하셨대요. 네, 제가 여행 가 있는 와중에도 실검 1위 하셨길래 캡처를 해서. 그거 뭐 2011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실검 1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축하드려요. 저희가 복권은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대통령님께. 저희한테 아니고요. 나 우리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1,700만 촛불 시민께. 그럼 고민해 주신 여러분께. 그런데 일본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 도쿄에 친구들이 살아요. 사서 남의 집에서 얹혀서 며칠 있다 왔습니다. 네. 친구들이 도쿄를 점령했다고요? 이 한일 관계가 정말 영향 미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5년 만에 승차 거부를 처음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쓰는 애들이 단체로 몰려 있으니까 원래 일본의 택시 기사들이 과도하게 친절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 논외의 얘기인데. 괜찮아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느껴질 정도. 백화점 가서 한국말 쓰면 째려보는 중년 신사들이 있더라고요. 나아가서는 현지에 이제 제 친구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전에는 훈방 좋지 않은 사소한 범법 사항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경범죄 이런 것도 가능하면 잡아 넣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 불이익을 주는 거죠. 최근에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거 재검도 필요하다. 아주 입장을 불편하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가 언제 괴롭혔어? 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됐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체감도가 뚝뚝 팍팍 오는 거지. 저도 느낄 정도니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것도 그쪽에서는요. 남과 북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가 거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 집 작은 집 그럼요. 이런 식으로. 다른 집인데. 그 집 그렇죠. 다른 집인데 어쨌든 북의 핵 위협이 한민족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같이 가요 또 그게. 안고 가야죠. 근데 모든 일본인이 다 그런 건 아닐 테고. 일부. 그분들은 방사능 오염됐나? 그 위험한 발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셔가지고. 박연미 기자님. 첫 번째 뉴스 감사해요. 네. 그게 첫 번째 뉴스. 끝났습니까? 이거 출연해줘요? 자, 그럼 두 번째. 장윤선 기자님이 가지고 이거 첫 번째 뉴스가 제일 따끈따끈하네. 이게 현지 소식이니까요. 그럼요. 당하고 와서요. 억울하셨구나. 택시 거부를 딱 당했어요? 딱 그분을 내려서 한국말 들리니까 문을 올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도 15년 동안 일본 드나들면서 처음 겪어본 일이 그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걔들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손잡고 딱 매달려 버려야 돼 그냥. 나 죽여라 그러고. 저는 아직 애가 어려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나 죽여라 그래야 돼. 고추장이 얼마나 매운지 한번 보여줄게. 고추장. 장윤선 기자님.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 열리는데 북측 대표가 무척 다혈질이라고요? 달리는 택시에 핸들을 잡고 앉는다고? 아니, 근데 이제 국내 언론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군사회담 때 이분이 이제 천안함 관련해서 이제 박차고 나갔다. 그래서 다혈질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군인이 대체로 그렇죠. 군인이 뭐 온화하고, 뭐 온유하고 물론 이제 가정에서는 그렇겠지만 자기 일할 때는 세게, 말이 세죠, 군인들이 말이 센데, 이제 그 자체가, 쟁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내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23개월 만이에요. 개성공단이 2016년 2월에
전격적으로 그렇죠. 가동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남북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슈는 그 평창 동계 올림픽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선 이제 리선건 위원장 분석을 좀 해드리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27번이나 남북 회담을 했던 전문가입니다. 대남 협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인민군 대좌 출신이에요. 예. 대전 우리로 따진 계급이 대장이죠. 대장 정도 되는 거죠. 소자, 중자, 대자. 그렇죠. 소자, 중자, 대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확실히 좌빨은 좌빨인가 보네. 아니 왜냐하면 대좌, 소자, 중좌. 소우, 중우 이게 아니어서. 네,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북한은 이제 당 중심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 위원장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노동당 위원장 당이 중심이 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행정부가 중심이 된 조직하고는 달라서 이름도 좀 생경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서 이제 다혈질, 직설, 뭐 과격한 사람이다. 이래서 뭐 회담이 되겠냐. 뭐 이제 이런 우려들을 아니 하기도 전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취재를 좀 해온 내용인데 조명균 장관이 제가 통일부 출입할 때 이분이 개성공업지구를 처음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온화한 사람인데 추진단장을 했어요. 굉장히 온화하고 조명균 옆에 김창수 있다. 네, 보좌관이다. 둘이 서로 만나면요. 장관이 보좌관한테 오래간만입니다. 우리나라 김창수가 발박으로 돌아다니는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걸 기자들이 옆에서 보고 뺏고. 근데 지금 요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김창수. 제 전화만 받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조명균 장관이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점잖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막 과격하게 막 세게 나오는데 여기 너무 얌전해서 회담이 초반부터 깨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뭐 조명균 장관도 뚝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통일부가 오랜 관료니까. 오래 관료니까. 제가 취재를 했더니 정세현 장관 시절에 그 교류협력 국장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쪽에서 지금 장관이 옛날에 국장 시절에 이제 뭐 일을 좀 시켜봤더니 북한이 이제 그 호통치고 막 얘기를 할 때 그 호통치는 속의 내용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통일부 내부에 여러 후배들이 있는데 굉장히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세현 장관 심부름도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세현 장관이 그렇게 평가한 건 100% 맞는 거예요. 그분이 잘 칭찬을 안 하시나 보죠? 그분이 칭찬한 사람 딱 두 분이 두 분 김창수도 칭찬해요. 조명균, 김창수, 정봉주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네. 아까 2명이라고 하셨죠? 3명이요. 그렇어요. 한 명. 원래 조수 사람들 셋이 좋아해요. 근데 이 회담은 지금 실패를 우려하는데 실패할 수 없는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퀘르베 재단 연설부터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하면서 이걸 쭉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로 화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평창올림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족적 대사라고 표현을 해요. 민족적 대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르칠 수가 없지. 그렇죠. 이건 그르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성공적 개최 이런 등등으로 이미 미션을 김정은 위원장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빛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과격하고 뭐 어쩌고 해도 이 판을 깨고 오면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한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성사가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회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괜히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무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비핵화 문제 이런 거 북한이 갖고 올 거다. 의제를.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평창만 얘기해도 이게 바빠요. 그래서 우선 1월 29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이제 참가 등록 마감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 IOC하고 협의를 통해서 북한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 그리고 선수단, 임원단, 대표단 어떻게 올지, 그리고 온다면 비행기 타고 올지, 못 타고 올지, 그냥 걸어서 육로로 올지, 앞으로 걸어올지 뒤로 걸어올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국내에 와서는 또 교통수단은 뭘로 할지, 관광버스로 할지 뭘로 할지. 열차로 올 수는 없을까요?
열차가 그게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을 노무현 정부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경의선이 뚫리지 않았잖아요. 아니 개성 왔다 개성 갔죠. 뚫렸는데 개성까지 왔다. 경의선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와서 또 평창까지 가야 되니까. 연결돼 있어요. 경의선으로 해서 중앙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신경강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철도공사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른바 철떡이라고. 철떡. 철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면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이에요. 철도도로 협력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북에서 남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거거든요. 의미도 있네.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렇죠. 철의 실크로드 맞아요.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간접적 화답으로. 이거 철떡 좋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평화의 골든 타임이에요. 평창 올림픽 76일 맞아요. 기간 동안 패럴림픽까지 해서 올림픽 휴전까지 치면 3월 25일. 그렇게 키 리졸브 훈련을 4월 중순 정도로 연기한다. 왜냐하면 4월 첫 주가 부활절 휴가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휴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 훈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월 중순 정도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확정한 바 없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요 76일 기간 동안에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운전자로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북한도 미국도 한 차에 태워서 그 회담 장소에 가서 우리가 통역을 해야 돼요. 북한과 미국 쪽에 잘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쌍방향에 우리가 중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아주 그 유의미한 시그널은 지금 육자회담 대표 국가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오고 있어요. 수석 대표들이.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진짜 뜻이 뭐냐, 내용이 뭐냐, 정말 대화할 뜻이 있는 거냐, 그리고 평화로 가려고 하는 거냐. 이제 중국도 쌍중단, 러시아도 쌍중단 이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자의로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을 지금 연기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북한이 평화 체제를 위해서 이른바 이제 핵무기,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주면 사실상 쌍중단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만 그렇게 해도 북한의 미국의 북한 대북 문제 전문가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북한이 6개월 동안 어떠한 군사적 행위만 안 했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조셉 뉴하고 틸러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선언 후 60일. 선언 후 60일이 지나면 그 대화 시그널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100일이 넘어요. 평창 올림픽까지 따져보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하고 지금까지 도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까지 다 따지면 60일이 아니라 100일이 넘기 때문에 선언만 해주면 정말 급변하는 정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셉 뉴이 대표적인 그 대화파거든요. 비둘기. 그러면서 조셉 뉴는 우리 이쪽에서 이제 그 비공식 전문가들 가면은 좀 대화에 대한 카드를 좀 창조적으로 만들어봐라. 없다 우리는 미국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도 남북 대화는 100%란 말이죠. 100% 주도한다. 주도권을 줬잖아요. 주도권을 줬는데도 그 조수석이 탔다고 야당은 지금 뭐라고 그러지 않나요? 야당들이 지금 김정은이 타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첫 번째 의제가 북한 핵 포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북한 선수단이 오기로 확정도 되기 전에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는 호들갑이 필요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점검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도 오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과도한 이슈를 가지고 오면 판이 깨질 수밖에 없고 비핵화 이슈는 또 우리가 주도할 수도 없고 미국이 북미 대화로 풀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회담이 엄청 길 거예요. 우리 측 기자들은 내일 아마 회담 사무국에서 하루 종일 아마 밤늦게까지 일할 텐데. 성균관대 쪽에 있죠. 그렇죠. 바로 거기죠. 그 길에. 그 감사원 쪽. 그렇죠. 감사원에서 쭉 올라간 삼청동길. 거기서 아마 그 회담 결과를 기다리게 될 텐데요. 평창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서로 좀 껄끄러운 이 이슈를 피하는 게 첫 번째 만남인데. 문익환 목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혼했고 70년 지난 부부가 첫 만남 자리에서 서로 칭찬하고 아껴줘야지 대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너 70년 동안 나 욕하면서 살았지. 내 재산 어디다 빼돌렸니. 이렇게 서로 감정적인 이슈를 갖고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94년 1차 북핵위기가 93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4년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끌었던 갈루치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상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방식과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이고, 야.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무척 갈루치대. 멋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70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예. 여기에서 좀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 예전에 제가 남북회담 관련해 필름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우리가 통상 뉴스 보면은 그 이른바 풀샷이라고 해서 예. 뭐 큰 그 회담장에서 양쪽의 모습을 이제 뭐 좌는 뭐 남쪽, 우는 갈라서 네. 북한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점잖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담 실무하는 그 내용을 쫙 봤는데 와, 욕설이 오가고 막 그럼요. 담배를 피면서 야, 눈 깔아. 어? 너 몇 살이야? 이런 거 보고. 그 김창수 그 보좌한테 얘기 들으면 그 남북 회담 제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 북한에서 좋아해요, 김창수 씨는. 왜 그러냐면 이런데요. 창수 동무는 여기 북조선의 풀한도 우리 인민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해. 좋아요. 진짜. 그 말도 그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인민 속에 한번 치면 구분을 못 알았어요. 아, 이건 좋을 때 얘기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외교관이 있는데 그 양반이 당시 이제 남북 회담 실무역을 맡았는데 와, 눈 부릅뜨고 어디서 이게 눈 깔고 말이야. 어? 눈 깔아. 뭐 이러면서 담배를 막 쪽쪽 빨면서 그거 보면서 야, 이 회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맨날 싸우면서 정된다 그러잖아요. 정세현 장관이 얼마나 싸우는데요. 아주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세현 장관한테 그 비사를 들어봐야 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속보. 네. 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동결 청구했다. 김 PD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오라고 했다. 예. 이것과 관련 있는 건가요?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그 규모가 36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돈 갖고 뭐 기치료를 받았다든지 뭐 주사를 맞았다든지 마늘 주사를 값을 맞았다든지 줬다든지. 예. 아, 또 자기 사저 관리비 쓴다든지 이거 완전 기름값 진짜. 사적으로 기름값까지. 그래서 태국계 어르신들이 지금 그 동공 확장 멘붕이 왔대요. 한 푼도 안 썼대는데. 사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월에 1,000만 원씩 쓰죠? 어떻게 관리를 하면? 보일러 기름값에 1,300만 원이 보일러를 매달 갈아치워도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보일러를 잘 쓰지도 않는 걸. 근데 하여간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지난번 국정농단 당시에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가 구속영장이 재차 이제 집행이 되면서 뚜껑이 죄송합니다. 화가 막 나는 거죠. 뚜껑 커피 뚜껑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커피 뚜껑이 막 열릴 정도로 막 이렇게 분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때 변호인이 집단으로 이제 선임제를 반납하면서 이제 국선 변호인이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의 사안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인데 사실 이거나 저거나 이제 뭉개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특수활동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죠. 정치의 투쟁으로 가려고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면서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데 지지자들이요, 나를 탄압받는 나를 톡할비가 들어왔네. 예. 아니 실제로도 지금 지지자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한 푼도 박근혜 대통령 주머니 속에 돈 1원 하나 들어간 거 본 적 있냐? 근데 이번에 36억 5천만 원 이번에 받네. 보여줬어요. 검찰이 36억 5천만 원을.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36억 5천만 원을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만났단 국고 말이에요. 손실죄 아니에요 이게. 그런 셈이죠. 예? 이 나라 돈을 갖고 지금 안보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특가법상 5조.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6억 5천만 원을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적 용도로 이제 유용을 한 이런 혐의인데. 그 가로챘다는 건 비호 아니에요? 원래 슈킹이 비호인가? 슈킹 비호인가? 뽀뽀. 예. 죄송합니다. 자,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전문. 요즘 겨울에 그 비닐하우스 뭐 사과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전두환 추징법. 전두환 추징법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 전두환 추징법은 형법 133조
134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죄로 인정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액수만큼 추징하는데 이 형법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3년이었는데 전두환 추징법이 생기면서 이게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36억 그때부터 예. 이제 36억 5천만 원을 이제 챙겼는데 물론 한꺼번에 36억을 다 챙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일부 액수의 경우는 사실 3년이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예. 2016년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면서 2013년에 받으신 돈도 다 이제 내놔야 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본인이 만든 거죠. 이거는 본인이 만든 법이에요. 이건 본인이 우리가 만든 법. 3부 들어갖고 계속 설명하는데 예. 2013년이 공소시효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김용민 PD, 장윤성 기자, 박연미 기자와 함께 최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제가 요즘 이걸 안 읽어요. 왜 안 읽냐면 이거 읽으면 문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걸 읽어줘야 돼 우리가. 그럼 우리 발음 분량이 떨어져. 지금 시청자하고 분량 싸움을 청취자하고. 이러지 말고 샵 1035 짧은 글자 5,000원 긴 문자 10,000원 안 보내게 안 보내게 그래도 보내요. 그래도 너무 보내요. 인기 있는 프로라고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공소시효하다가 예, 13년 예. 13년에서 시작됐고 예를 들어 16년쯤에 끝나잖아요. 예, 예. 근데 법적으로 계속 범죄로 봐요. 그래서 13년에 시작한 거는 23년에 공소시효가 끝낸 게 아니고 네. 횡령도 이런 경우인데 횡령이 아니고 횡령 2년 동안, 예. 횡령 3년 동안. 아까 매년 계속됐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범죄로 안 볼 경우 그러니까 예. 그게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만약에 법원이 네. 그냥 열심히 봐준다면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10년의 그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사실 이게 추징금하고 뇌물은 차이가 굉장히 다르죠. 큽니다. 이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뇌물하고 달라서 벌금은 그 추징금은 이제 벌금하고 달라서 벌금하고 벌금은 틀린 거죠. 노역으로 몸으로 간답니다. 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하룻밤 뭐 어디 그 구치소나 감옥으로 불리는 곳에 있으면 막 몇만 원씩 까지는 예. 뭐 어떤 사람들은 황제 노역이라고 해서 맞아요. 뭐 몇백만 원으로 해서 까지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벌금을 노역으로 전환시킬 때 최대 3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00억이게 되면 하루에 뭐 한 3천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 벌금이면은 대충 뭉갤 수 있는데 예. 이게 추징금이면은 진짜 그 집 앞마당 파가지고 수조 하나라도 이제 가져갈 그럼요. 수 있는 다 압류를 걸어버리니까. 그 전두환 씨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재산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그래서 판단이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를 긴급하게 선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주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됐다 하면 본인이 이런 특수활동비 관련한 재판에는 나오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국정농단 재판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몸이 아파서. 이제 논리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돈 문제 있어 몸이 안 아프시나. 특활비 재판 때는 몸이 안 아프고요. 이제 국정농단 재판 때는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예.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 이렇게 불참하면은 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겠어요? 뭐 당장 최순실 씨 같은 경우 25년형 구형이 됐는데 뭐 거기 준해서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준한 게 아니라 그보다 높아지죠. 주범이니까. 예.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보다는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뭐 혐의 수도 그렇고요. 한 20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무기도 가능한 뭐 이제 그 법리상 보면은 예. 무기도 가능한 형인데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무기든 뭐 100년형이든 1000년형이든 난 신경 안 쓴다. 어차피 정치 재판이다 이거. 정치 환경에 따라서 자기는 사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몇 년형 나오는 거는 자기는 괴념치 않겠다라고 해서 뭐 재판 그냥 대충 받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 재판에 나오겠다 이러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더 모양새가 보수 쪽에 있다가 보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수가 좀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네.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이쪽 진보 진영보다 더 부정적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정확하게 취재를 해야지 그리고 깨질 게 다 깨져야지 보수가 다시 살아나는데 사면복권 해갖고 어정쩡하게 한 상태에서 또 그 잔존세로 또 일어나서 또 거리로 나오고 이러면은 보수의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참 그러네요. 그 일국의 대통령이 네. 어떤 분이 특활비 뇌물이죠 사실상 개인적으로 막 국고손실, 국고손실 뇌물 요것만 원포인트로 자기 재판에 나와서 해명하고 재산은 안 잃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뜯기지 않겠다. 이제 이런 투로 나오는 건데 참. 이거를 특활비를 준 사람들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하고요. 네. 받은 사람은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중형이 불가피한. 그렇죠. 뇌물은요. 네.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그 무기징역까지예요. 예. 네. 이런 가운데 뇌물 받아보셨어요? 뇌물이요? 네. 저는 뇌물 안 아니 받았습니다. 뇌물 여기 있네. 안 웃겨요. 아, 그런 거 안 웃겨. 안 웃기다. 아니 우리가 관습적으로 웃어주는 우리가 잘못이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일단 예. 검찰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을 예. 법원에 요청했다고 법원 합니다. 요청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 줄 갖고 참 오랫동안 얘기하네요. 이거 능력입니다. 이거는. 예. 자, 다음 새해 첫 주부터 강남 집값이 치솟고 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결론은 지난해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예.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잠복했었어요. 약간 매매가 이제 줄어드는 듯 했으나 결국은 서울 집값은 오르더라.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에 서울 집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고 지방은 새해 들어서 좀 떨어지는 추세이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예. 대체 왜 정말 왜 그런지 궁금해요. 왜 그러느냐 1번은 다 간단해요.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위 인프라 좋고 교육 환경 좋고 이런 데 살고 싶은 건데 그런 데 있는 집은 아무리 전국에 집을 많이 지은다 한들 강남 3구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집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다른 동네에 암만 많이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곳에 수요는 항상 존재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남 3구 네. 서초 송파 강남 그렇죠. 요새는 공급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은 근데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린벨트를 다 풀어요. 거기다 집을 다 지어요. 거기를 다 집을 지어서 공급한다 한들 충족이 될까요? 계속 거기 와서 살고 싶은 계속 사람들 살고 싶은 모여드니까. 사람은 늘어나고 그래서 최근에는 심지어 이 강남 3구의 집값 과열 현상이 강동구 이런 데로 번지니까 강남 4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지역까지 집값, 월세, 전세 이런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야. 실질적인 서민들의 주거 환경 더 악화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전 유시민 장관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부동산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조금 더 경치 좋고 교육 환경 좋고 안전한 곳에 살고 싶은 이 욕망과의 싸움이기 예.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정책으로 욕망을 잘라내긴 좀 어렵다고 봐요. 다만 예.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거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집값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재건축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전체 평균을 올려놓는 거지 서울 전체가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예. 강북 이런 지역들을 보면 평균을 볼 수 오히려 없다. 평균으로 볼 수 없죠. 강북의 뭐 북한산 일대 이런 데는 분양 당시보다 가격이 떨어져 1,000만 원 있죠. 이상 떨어지는 맞아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 전체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이 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집값이 오르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규제는 같이 받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 우리한테 거죠.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래? 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그 지난번에 네. 그 부동산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네. 이번에도 무척 핀셋 참여정부 시절에 비하면 무척 핀셋 정책을 굉장히 했어요. 나름대로 고심 많이 한 근데 정책이에요. 더 핀셋으로 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원구도 전체가 규제가 돼 있는데 네. 노원구에서도 재건축되는 지역이 있고 그냥 머물러 있는 지역이 있어. 우리 집은 11년 전 집값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원구 내에서 한 구 내에서도 예를 들면 동별로 따로 핀셋을 또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제 그 공이 좀 들어가는 아니 건데. 근데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네. 그거. 그 강미애 님이 그 문자 예. 보내신 거 보니까
강남부동산에서 담합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근데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틴다. 그렇죠. 이게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정책 네. 정책 기조를 인수하는 그 사람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나오고 15년 버티실 거예요? 좀 정부 정책에 순응해갖고 다주택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강남이 그렇죠. 그 실수요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상승폭이 세금을 이기고도 남아. 그리고 현금 부자들은 양도세, 중과세 한들 안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유세가 법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보유세에 대한 고민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선언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보유세에 대한 종부세에 종부세. 대한 네. 종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균열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그 레임덕이었잖아요. 네. 그 상황에 대한 선언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네. 아니 이제 그 보유세 하면 재산세하고 네. 종부세하고 두 개로 나뉘거든요. 재산세 이제 지방세, 네. 종부세는 이제 중앙세. 그런데 그러니까 재산세는 건드리지 말고 종부세를 또 올리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트라우마가 심해요. 일단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파급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 사용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그 참 나쁜 대통령 예, 그 말 한마디를 맞아요.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네. 실질적으로 그 거부감이 있는 내용과 거지, 지금. 정당성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새정당국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게 말을 바꾸면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부동산 종합세. 부종세. 정말 예상은 했는데 예상 그대로시네요. 아니 그렇게 하면 네. 실제로 이거 갖고 다시 프레임을 짜야 돼요. 보수 그렇죠. 언론에서. 그래서 그 명명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네. 주장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 명명을 다시 하자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아주 정밀하게 대상자를 갈라내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 보유세 하면 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지 네. 말고 재산세, 보유세로 나누자는 주장도 있어요. 깔끔하게 그냥. 그러면 또 이제 그 네. 기준 가액이 문제가 되겠죠. 보유부동산세 하면 되잖아요. 보유부동산세. 근데 어찌됐든 그거 딱 오는데 보유부- 시중에 네. 떠돌아다니는 돈이 몇백 조인가가 된다는 1200 조요. 1200조. 그러니까 네. 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이 있다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없는 사람은 맞아요. 또 너무 맞아요. 없고. 근데 이제 정부가 결국에는 저는 세금으로 규제할 수밖에 네. 없고 그 이제 그 뭐야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규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해서 좋은데 집을 줄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르는 거죠. 그렇죠. 강남이. 그래서 저는 강남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건축 정책 이런 거 좀 그 완화하고 그래갖고 그 13평에서 18평형 서민형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 이런 걸 대거 늘려갖고 무학물타기를 해버려야 돼 그냥. 제가 알기로는 18평이 막 10억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뭐 아무 소용 없죠. 아무 소용 없어. 아니 이미 실제 제가 알기로 대치동의 뭐 아파트가 최근에 재건축을 했는데 32평인가 네. 30평인가 하는데 19억이래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그 19억, 재건축 평당 대상이 1억. 1억 9천을 잘못 읽었겠지. 아니 정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수요를 이기기가 그러니까 예. 한 30년 된 그 왜 거실에 난방 안 되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유명한 재건축 대상. 예, 예. 거기도 뭐 여전히 그러니까요. 18평짜리 아파트. 여전히. 10억이 넘어가고 음마 있어요.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아니 그 대한민국은 말이 문제야 말. 정유라 말 음마. 아 이건 뭐 농담인데 예. 그 강남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면은 예. 가격이 확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농담이니까 막말. 그러니까 맨날 막말 김영민 공갈 정책을 맨날. 아니 요즘 저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누구요?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하고요. 예. 아이고. 아 계보 같잖아 막말. 예, 그렇죠. 네. 한번 만나세요. 농구하시고. 그분은 성공하고 저는 망하고.
아니 근데 저는 요즘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교육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예. 교육 개혁을 좀 해서 대학 평준화 같은 거 하면 강남에 몰려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전체 학령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성장통의 마지막 단계 온 것 같아요. 이제 성장통.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시점 이제 끝났죠. 거의 네.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저는 아직 단어는 못 하겠어요. 네. 제가 네. 그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말 박연미 그 논란이 지금 또 19파. 자, 다음 뉴스 장윤성 기자님. 네. 8군 UAE 행정청장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왕세자의 오른팔이에요? 왕세제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알려져 있죠. 최측근. 최측근. 예, 최측근이고 이분이 아 잠깐만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네. 읽어줘야 돼요. 네. 이거 방송사 수입이거든. 네. 그래서 이분은 최측근이면서 UAE의 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UAE,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렇게 예. UAE를 부르잖아요. 예. 근데 아랍 말로 예. 에미레이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부족 국가 연합이에요. 아.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추장 국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여러 부족 토호들을 오호. 여러 토호들을 엮어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든 이제 국가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분은 7개 토호국 가운데 아부다비 막강 실력파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이제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이제 오늘 방한을 하는데요. 이분이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초에 네. 우리나라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을 때, 바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죠. 예. 그때 이제 왕세제를 만났을 때 옆에 배석했던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분이 와서 누구를 만날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언론 관측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면담 인사들이 누가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분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 직함도 맡고 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원전 관련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고 있는데 왜 그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아마 이제 검색어 실검을 장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장식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유는 송영무 장관이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위원장을 만나서 2009년 김태영 전 국방장관 당시에 UAE와 체결했던 MOU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사실상 국내법상 국회 동의를 거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UAE가 거부했다. 본인이 갔을 때 송영무 장관이 한 달 전에 출연을 갔을 때 했잖아요. 그렇죠. 출연을. 그때 갔을 때 거부했다. 이 내용을 이제 김학용 위원장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김학용 위원장도 부인하고 국방부도 부인하지만 어쨌든 언론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SBS 김태훈 기자의 취재 예. 파일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잘 상세히 정리를 했던데 2009년 SBS? 예, 그렇죠. SBS. 오. 예. 그 2009년 11월에 당시 김태영 장관이 2번이나 UAE를 갑니다. 오. 이때 이제 비밀 MOU를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당시 김태영 장관이 가고 나서 한 달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47조 원대 원전 수주를 하거든요. 예. 요때 어쩌면 칼둔 당시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관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측면인 것이죠. 문제는 원전 공사 자체가 네. 프랑스를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그렇죠. 하고 다른 나라 경쟁자들이 손을 떼려고 했던 시점 아니에요.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예. 당시에 이 입찰을 따려고. 해구산 제공. 그렇죠. 네.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폭탄급의 이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측이 가서 그거보다 더 센 딜을 한 거죠. 그래서 김종대 그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해구산은 패착 중에 패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랍에서는 해구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재래식 무기와 재래식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맺은 MOU의 비밀 내용이 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건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나오는 얘기, 언론에 나온 얘기는 당시에 우리 측에서 제시한 게 UAE의 왕정을 보호하는 것. 왕정, UAE 왕정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 만약에 UAE에 유사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전쟁 위협이라든가 뭐 이럴 때 우리 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 그리고 군사적 지원. 뭐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이 우리 아직 전작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에서 혹여가 생길지 모르는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미군의 이제 전략적 지시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군이 움직이려면 무조건 한미연합사에 그렇죠.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거는 국회 비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사 지원은. 이게 막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해줄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고 국회 국방위 소속이었는데 집요하게 김태용 장관을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일제히 2급 비밀로 봉인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2급 비밀을 볼 수 있어요. 국회가 의결을 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의결하거나 네. 그 고등법원, 네. 고등법원장이 그 영장 발부하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네, 어찌됐든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인다. 그럼 우리가 그 전쟁에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중동은요, 그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수니파, 시아파, 알카에다 뭐 너무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여기 또 속에서 시아파 정권이죠. 여기가. UAE는 수니. 그다음에 그 이란이 시아파예요. 수니파. 그러니까 수니파는 무함마드 사상을 계승하는 그 전 세계 무슬림의 85%가 수니파고요.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조 개념은 시아파가 더 센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아파가 좀 적고 수니파가 다수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동의 얘기를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 낄 이유가 있는 거냐. 아무리 당시에 47조에 되는 돈을 벌었다. 우리가 뭐 원전 당시에 이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뭐 원전을 수주해 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돈을 벌었다. 그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 어마어마하게 미치는 장사를 해놓고 방은 다 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신문 기사들을 보시면 진짜 보는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그 UAE한테 무슨 상도 받으면서 50만 불 상금도 받았고 또 그 맞아요. 대통령직으로서 받은 게 국고로 가야 되는데 또 자기가 가져왔잖아. 농협을 통해서. 맞아요. 있잖아. 우리가 맨날 하던 건 농협. 큰 농협. 맞아요. 그러니까 이 꼼수 정권 꼼수가 이 꼼수의 몰락이 국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정말 참 생각만 해도 놀랍고 공포에 질리게 되고 화가 나고. 아니 그렇게 막말 김용민 선생님 점잖은 얘기를 하니까 귀한 꽃이네. 아유 그냥 삐쳐냈어요. 괜찮아요. 자, 중동 얘기 다 할 수 없고. 자 마지막에 또 통신요금 할인 혜택. 통신요금 남 얘기. 이게 또 우리 호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아마 호객일 거예요. 다들. 선택 약정요금 할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선택해서 단말기 요금을 깎아줄 건지 아니면 요금을 할인을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 2014년부터 이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할인해주는 폭이 종전 20에서 25%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25% 할인을 다 받는 사람이 요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 전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더라 이 얘기거든요. 왜 이거 못하느냐 봤더니 1번은 잘 몰라요. 여전히 잘 모르고 두 번째는 기존에 20% 할인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보니 위약금이 더 비싸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고 세 번째는 통신사에서 아예 가입할 때 다 안내해서 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굳이 소비자가 똑똑해야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깎아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거 설명. 이것도 꼼수네. 그렇죠. 아유 기업들이 얼마나 깨알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 요금제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예. 혹시 우리가 알아들을까봐 예. 그 보험사 약관 같은 거 보세요. 너무 두꺼워요. 그걸 어떻게 다 봐요? 그리고 거기서 왜 방송에서 예. 뭐 30일 이내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초스피드로. 초스피드로. 근데 혹시 알아들을까봐 혹시 알아들을까봐 깨알같이 빨리 얘기해 주잖아요. 어려운 말을. 이것도 아주 비슷한 사례인데 그래서 전 국민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아마 정권 말쯤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통신비 너무 비싸요. 비싸요. 아니 그 통신비 약관 보는 사람 봤어요 제가. 아 변호사들은 진짜요? 보더라고. 아니 근데 통신비 부담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우리나라 또 교육열하면 안 빠지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근데 교육비 부담을 넘어섰더라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 평균 지출 금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선생님들이 과제를 애들 이렇게 모바일 SNS로 막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반드시 예, 가지고 있어야.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크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거의 그러니까 국민 필수 생활용품 그렇죠.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와. 통신비를 이렇게 가게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면 내려야 그러니까 되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며칠 전에 군대 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핸드폰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면 학교에서 지시가 오니까 뭔가 해야 되거든.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도 몰라. 이거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대학생 거죠. 같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대학생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국토 균형 발전하면서 대전으로 학교 갔잖아요. 잘했네요. 네, 얼마나 잘했네요. 서울로 몰리면 답답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예. 네. 아니 벌써 대학 갔어요? 아니 그럼요. 군대 갔어요? 이게 그럼요. 어찌 의경, 되었든 의경으로. 코너링이 좋을 것 같아. 그 코너링이 좋은 아드님도 제대해서 약정 할인하시려면 예. 1년짜리 꼭 가입하시라고 알려주세요. 1년짜리. 그러니까 1년, 2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2년에 묶이면 중간에 자기가 움직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움직일 때 그동안 받은 혜택 다 예. 토해내고 가라. 아하. 우리가 어떤 기업인데. 2년이 무척 길어요 진짜. 2년이면 길어요. 어. 그러니까 1년을 하시든 2년을 하시든 요율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1년 선택하시고요. 자기가 종전에 2년짜리를 가입해서 20% 할인 받고 있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면 예. 갈아타셔도 얻는 혜택이 더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꿀팁이네. 1년짜리로 약정을 해라. 네. 꿀팁. 그래야지 본인의 그 나중에 변경. 그렇죠. 어쨌든 손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노현아님, 가족과 함께 영화 1987 보고 왔어요. 당시 중1이었었는데 근처 대학에서 늘 데모에서 코마코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게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는 거겠죠. 아유, 저 엄청 예,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어제 봤는데 1987 그 엄청 87년 6월 항쟁 그 한복판에서 네. 저는 화염병을 들고 뛰었죠. 그럼 모니카 목사 7월 9일 날 연대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제가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차로. 벤츠? 양정철. 벤츠? 양정철. 예. 당시 6월 항쟁 때 양정철이 주도부더니 학생운동. 연대 성당에 명동 성당 숨어있던 걸 내 차 트렁크로 해갖고 빼냈죠. 87년 영화에 그런 게 나와야지. 근데 정말 엄청 울었어요. 예.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네. 신과 함께도 울었고. 자, 세 분 인사하세요. 울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어제도 봉투 오늘도 봉투 103.5 채널 고정이야 마성의 중독성 정치도 그쇼 언젠간 모두 듣게 될 거야 봉투를 받고 정도사 정봉주와 함께하는 SBS 정봉주의 정치 쇼쇼쇼. 봉투를 받고 정봉주 정치쇼 4부 보수의 품격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함께합니다. 정도원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태훈 의원님. 예,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다 새해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바 다 이루는 한 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정도원 의원님도 좀 길게 인사하시죠. 새해 첫 인사. 이하동문입니다. 자, 보수는 왜 MB를 변호할까? 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래요? 예. 예. 보수가 MB를 변호하나요? 보수는 이미 다 떠났는데 웬만한 보수는 수구는 왜 MB를 변호할까? 이게 맞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잘못 근데 만들었네요. 수구
MB를 변호하는 것보다도요. 보니까 뭐 보수든 수구든 예를 들면 댓글이라든지 뭐 자원비리라든지 4대강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같이 했던 정책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그 변호를 하는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거를 제외하고 변호한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는 아예 선을 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심지어는 MB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는 이재호 전 의원께서 그 다스가 MB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 거고 아마 그 뭐 대변인 비슷하게 맨날 역할하는 이동관조차도 한 번도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는데요. 다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MB를 변호할까라는 질문이 잘못된 것은 맞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10%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하고 영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건전한 보수들은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저는 하기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외롭고 힘들 거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게요. 두 분은 전혀 연락 안 하시죠? 저희들은 연락을 당연히 안 하죠. 만나면 불편할 텐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깜방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한 뭐 이 태극기 부대들이 열심히 편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MB한테 지금 무슨 뭐 응원 편지 보낸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외로울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다스는 개인 기업이다. 개인 기업의 소유가 누군지 수사의 대상이 된 적 있느냐라고 SNS에 올렸거든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 말 자체도 뭐 이상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좀 뭐 개인 기업은 수사의 대상이 왜 안 되나요? 그렇죠. 된 적 있죠. 개인 기업의 소유가 누군지. 소유가 누군지. 이거 그놈의 소유. 왜냐하면 그 주식은 차명으로 가져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리적으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홍 대표가 1월 3일 날 그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풀하지는 기자들한테 알리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했겠지요. 좀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좀 적극적으로 옹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그 공개되지 않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1월 3일 날 예방을 하고 이 발언이 1월 6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MB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우리 이제 김은옥 여사하고 그리고 홍 대표의 부인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 맞죠? 친한 사이죠? 뭐 옛날에 친했는데 뭐 요새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뭐 그런 게 뭐 신년에 예방하면서 이제 또 부인끼리 또 전화가 오고 갔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래도 또 뭔가 좀 그 방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갔겠죠. 그 다음에는 또 홍 대표가 또 다스 얘기하는 게 없었잖아요. SNS에 한번 올린 거 말고나.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 정돈 의원님께서 다스의 스토리를 좀 아는 것으로 해서 좀 꽤 단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스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여러 번 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그걸 무슨 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좀 장애인이거든요. 무슨 장애인이냐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결여한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는 저 MB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MB는 다스를 왜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한테 내가 그걸 뒷공문으로 몰래 만든 게 아니라 다 그 왕 회장 정세영 회장 배려로 양해해서 만든 거다. 그 당시에는 그 너도 하나 해라. 그래서 좀 챙겨라. 그래서 저 공장까지 다 지어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가 MB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지금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어보는 게 몰라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알면서 물어보는 예. 거죠. 근데 요구하는 겁니다. 다스를 당신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포기할래? 아니면 다스를 당신 걸로 하면서 꾸준히 한번 휩싸여 볼래? 둘 중에 선택해라. 그걸 요구하는 거지. 다스가 MB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는 정봉주 의원 빼놓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 게 제일 명쾌한 게 8조 정도의 가치가 되는 다스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거라고 주장하면 험한 거로 좀 당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예. 뭐 이제 다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봉도사님만큼 전문가가 없고 또 주지훈 기자 다 있는데 어떻든 수사로서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이 지금 그 수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 사장 했던 김성우 사장. 횡령 관련한 우리 김성우 사장. 그 다음에 김백준 원장. 그리고 이제 그 140억 돌려받을 때 역할했다는 김재수. 그리고 이제 실제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지금 가장 1대 주주인 이상은 씨하고 2대 주주인 권영민 씨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주식이 떨어지는데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이상은이나 권영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국은 김재수, 김성우, 김백준 씨로부터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진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수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요. 그 대신에 MB는 이제 그 지금 아들을 통해서 승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열사 통해서 하고 계열사 뭐 막 못 살게 굴어가지고 100만 원에 뭐 인수하고 그랬다는데 이제 그 작업을 지금 계속할 수는 없죠. 못하죠. 딱 멈춰진 거지. 그렇다고 저는 MB가 다스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포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몰라도 정말 나 이거 8조짜리 회사 포기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한테 이제 상속이 됐잖아요. 자녀들이 받기를 거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김재정 씨가 2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영빈 씨한테 넘어갔는데 한 번 상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권영빈 씨가 내 자녀라고 주장을 하면 포기 안 할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20% 조금 안 되는 주식 그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권영민 씨가. 아니죠. 24%인가 가지고 있죠. 24%인가 갖고 있네. 기재부에 19.몇 그렇죠. 프로가 19.몇 프로 그다음에 청계재대는 5%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상은 회장 같은 사람도 연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계속 그 내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일정 시점에 가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지금 이상은 씨나 이상은 씨 아들이라고 해서 이 상속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있겠죠. 그럼 또 물납하면은 제가 보기에 잘못하면 다스가 공기업될지도 몰라요. 지금 19.98%인가 지난번에 한번 물납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가치 평가하면 더 될 겁니다. 더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뭐 한 20% 넘게 한다 그러면 기재부 자산공사가 갖고 소유하는 게 30몇 프로 최대 주주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포기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태, 포기를 안 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사태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리적으로는 안 될지언정 심정적으로는 포기 안 하죠. 근데 이제 MB가 일체 대응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120억 횡령건이 나오니까 이것이 그 정호영 특검이 횡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근데 이제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이제 변호사가 많이 있어요. 자기 사위도 변호사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선 치를 때부터 쭉 이제 그 도와줬던 변호사들이 있는데 지금 120억 문제, 지금 80억을 횡령해서 120억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직원은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고 핵심은 김성우 씨인데 김성우 씨가 또 안고 가게 되면 일단 횡령죄는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렸거든요. 공소시효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억이 넘어가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예. 2000 몇 년에 그 법 개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2007년 12월 21일 날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전에 적용을 받기 근데 때문에. 이제 참여연대 주장은 그 반환된 게 2008년 3월이기 때문에 계속 범죄로 보게 되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2017년 12월 21일 날 법 개정이 됐고 횡령한 돈이 2008년 3월에 회사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횡령 자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횡령은 범죄입니다. 그 예, 자체는. 예. 나중에 돌려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대는 돌려주는 시점까지도 횡령범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동부지검에서는 돌려준 거는 자기가 이제 그 책임을 덜 받기 예. 위해 가지고 돌려주는 행위인 거고. 그러니까 동부지검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 그게 횡령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들이 횡령을 돌려줘도 돌려주지도 않든 가져오면 어떻든 그렇죠. 예. 범죄고 범죄죠. 그게 이제 범죄가 벌어진 시점인데 그러면 80억 중에서 얼마를 마지막에 인출한 빼낸 그 시점으로 요 시점이 사실은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이죠. 동부지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단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김성호 씨 제가 보기에 아까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김성호 씨는 내가 횡령했다. 어떻게 처벌하실래?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가 어렵다는 거죠. 공소시효가 끝났으므로. 네. 실망하는 사람 뭐 되게 많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냐면 저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그럼요. 예.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수사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특검의 직무유기 문제도 직무유기를 밝혀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수사입니다. 특검은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저도 만주 변호사잖아요. 좀 그래봐야 뭐 무상 교육 받은 변호사. 정호영 특검만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지. 직무유기가 됐다고 한들.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수사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다. 그리고 예를 들면 특검법상에 보면 갑자기 제가 무슨 뭐 MB 변호사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현재가 지금 정태근 의원 말대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조사 사국에서 들어간 건 조사 사국이 특수반이에요. 국세청은. 조사 사국이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사실 회사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나오는 걸 주대 쳐놓고 장부들을 완전히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박연차 태광이 조사 사국에서 들어갔고 2008년도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저와 관련된 사람도 많이 받아봤잖아요. 이거를 여기까지. 부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회사가 마비된다니까요. 그때가 조사 사국에서 나왔어요? 네. 되게 당했네. 그러니까 다스가 이제 작년에 정기 세무조사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년에 다시 또 조사 사국에서 세무조사 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거고 예. 좀 이제 정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가 좀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 예. 여직원이 조사 사국 한 40명 직원이 덮치기 전에 3시간 반 전에 노트북을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센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그러니까 뭐 정돈 선배하고 저하고 이 권력의 사유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의 사유화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박영준 S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국정원, 검찰, 경찰, 총리실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그리고 국세청 해가지고 그때도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멤버들이 국세청에 살아있다고 봐야죠. 너무 제가 과한 추론인가요? 아니 맞죠. 그 왜냐면 위는 바뀌었을지언정 그럼요. 그 핵심 국과장 실무자들은 과거에 그 계장 과장서부터 또 올라온 사람들일 거고. 국대 승진한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죠. 조사 사국이 나간 것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태근 의원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사 사국에서 나갔는데 전혀 새로운 비자금, 횡령이 나왔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지. 그 출처를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떤 걸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수사라는 게 처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는 200억 제보 들어온 것도 별 의미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밝혀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뭐 포기가 불가피한데. 포기는 처벌은 안 받을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포기 자체가 처벌이죠. 팔적 포기하는 게. 팔적 포기한 것만큼 처벌이 어디 있어요. 포기 자체가 처벌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지난번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포토라인에 세우기 힘들 것이다. 아니, 수사는 한번 하겠지요. 하겠는데 네. 문제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 수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적용하는 혐의. 예. 예를 들면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걸 진술해야 되냐라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묵비권 행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도의 횡령이 됐던 직권 남용이 됐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그럼 청와대가 그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 있어서 직권 남용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나온다선 쳐도 예. 그건 나는 모르는 얘기고 김백준이 한 거다. 그럼 결국 이제 수사는 사실은 이제 처벌은 김백준 씨가 받을 가능성이 크죠. 너무했나 또 이것도 너무 아니요. 이명박 대통령이 잠못 이루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뭐 이건 불편하겠죠 지금. 그게 그만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얘기가 또 따끈따끈한데 홍준표 대표 두 분이 또 잘 친하시잖아요. 한때가 아니라 주로 뒷굿으로 연결된 관계들이죠 우리들은. 그래요? 예, 악연이죠 악연. 특히 뒷끝이 많은 뒷끝 관계가 많은 게 우리 정돈 전 의원님이시죠. 당협위원장. 이 당협위원장이 뭐라고 지금 대표로 있으면서 당협위원장을 지금 신청을 해요 대구를. 그러니까 다음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자기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예, 동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이었죠.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자동 당선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라는 사람이 험지를 가가지고 저 당을 키울 생각을 자기 희생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가서 그냥 따뜻한 봄날 꽃밭으로 간다는 게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기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약속을 실현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11월 달인가요? 네. 홍 대표가 광역단체장 6곳을 사수하지 못하면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을 대구 북구 올려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인천, 울산.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이 대구구나 원래 집이.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골목대장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당연 대표가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예.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유승민 지금 바른정당 대표만 해도 그래요. 큰 정치하려면 서울에서 해야지 거기서 뭐 편하게 그게 뭡니까? 그래도 거기는 원래 있던 자리를 한 거였고 예. 이렇게 있던 자리를 벗어나서 대구를 간 경우가 지금 김문수 전 도지사께서 부천에 있다가 예. 대구 가가지고 깨졌잖아요. 참패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옛날에 강재수 대표는 대구에 있다가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분당 와서 또 깨졌죠. 예. 이게 그렇게 옮기게 되면은 깨질 공산이 크다라는 거겠죠. 아니 근데 이런 그 사람들 경우는 궁금해하거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여기다 신청을 했냐? 2020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서 지방선거가 성적이 안 좋으면 당대표에서 물러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물러나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요. 예. 옛날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대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잠시.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혼자 이제 갖고 막말해갖고 바로 아웃됐죠. 그때. 막말을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을 이제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옆에서 부추기고 예. 그 당시 이제 유승민 남경필이 최고위원 사퇴를 하는 바람 당신이 사퇴 안 하면 사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남경필 지사에 대한 뒤끝이 굉장히 많은 유승민 의원한테 뒤끝이 많은 이유가 자기를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역할을
봤고 그리고 이제 전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얘들이 뒤에서 이걸 사주한 거 아니냐. 아니 사실 제가 시동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디도스 사건이 일어나고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 2011년 말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이제 위기로 몰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홍준표 대표는 한 달 후에는 대표 아닐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남경필, 유승민 다 던지면서 이제 체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 총선을 박근혜 체제로 또 치렀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그 책임하에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나마 그래야지 총선을 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총선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기서 당신이 총선을 극복하고 대통령으로 가든지 여기서 당신이 이제 총선에서 실패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라. 맞아요. 근데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 사람의 그 운이죠. 맞아요.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판이었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이제 한나라당을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제 논지가 뭐였냐면 박근혜 대표한테 지금 정돈 선배는 이제 정권을 줘서 시험대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대표가 나와야 되지만 정권을 주면은 안 된다. 그런 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정권까지 주는 건 아니었는데 그건 작은 얘기고 하여간 제가 그때 의도했던 건 박근혜를 정치권에서 아웃시키려고 일부러 비디오 연정을 좀 미뤘죠. 알겠습니다. 자, 황유정님, 정도원 의원님 소신 발언 정말 제일 좋습니다. 입에 발린 말도 하는 사람들 싫어요. 이진성님, 정태근 의원 요즘 사이다 발언 1279 홍준표 대표 대구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